아마 돈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인해 인정받는 화폐단이죠. 국가 간 무역이나 선물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달러는 그 가치를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달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러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1518년 보헤미아의 요아임스탈이라는 고장에서 한 백작의 지시로 은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은화의 이름이 요아임스탈러였고 줄여서 탈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은화는 품질이 매우 좋아 널리 쓰였는데 이때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어 영어권 국가에서 달러가 된 것이죠.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화폐 단위를 달러로 쓰기도 합니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한 미국은 원래 미국만의 화폐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돈을 만들기로 했죠. 그게 바로 달러인데요. 하지만 이 화폐 단위가 미국 전역에서 쓰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데 각 주에서 자체화폐를 찍어내고 있었고 금화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913년 연방준비법이 통과되고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발행을 금지하고 나서야 달러가 비로소 미국의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달러는 8,000번이나 접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접어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종이에 비해 20배나 더 많이 접을 수 있죠. 이는 달러의 소재 때문인데요. 미국 달러 지폐는 75%의 청과 25%의 리넨을 혼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튼튼합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달러 지폐에 종이 지자를 쓰는 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연상시키는 색은 초록색입니다. 바로 미국 달러가 초록색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미국인들은 왜 지폐를 초록색으로 만들었을까요? 원래 달러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초록 잉크를 사용했는데 이후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 초록색 잉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인쇄하는 곳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조폐국입니다. 이곳은 지폐 공장으로 불리며 하루에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텍사스 두 군데에 있는 지폐 인쇄 시설은 하루에 그만큼의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 9.7톤의 잉크를 사용하죠. 미국 달러는 로마의 데나리우스나 영국 파운드처럼 기축통화 자리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강대국들의 화폐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해왔는데요. 달러가 데나리우스 그리고 파운드와 같이 그 힘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미국이 막강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결정지었던 것이 1944년 시작되어 1971년에 끝난 브레튼우즈 체제였습니다. 이 체제의 핵심 내용은 바로 금 1온스당 35달러로 환율을 고정해버리는 것이었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꽤 안정적이었죠. 이 시기 이후부터 세계의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영국의 파운드화는 미국의 달러에 왕좌를 내주었습니다.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현재에도 달러는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달러가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위조 지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은 금액은 의외로 100달러가 아니라 20달러인데요. 100달러 위조 지폐는 의심을 받기 쉽지만 20달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20달러가 위조하기엔 안성맞춤이란 얘기죠. 지폐의 수명은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사용되는 1달러 지폐의 수명이 약 18개월로 가장 짧죠. 50달러와 100달러 지폐는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 9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워싱턴과 링컨을 포함해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달러에 새겨져 있습니다. 생존하는 대통령은 그런 명예를 누릴 수 없죠. 이유는 단순히 전통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화폐에 새기길 원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사양했고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대통령만 화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피살된 지 2달 후에 탄생한 시크릿 서비스, 즉 비밀 경호국은 원래 화폐 위조를 단속했습니다. 1800년대에는 각 주마다 화폐가 달랐기 때문에 화폐 위조는 용이하면서도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익성이 높다 보니 링컨 대통령 당시 전국 화폐의 3분의 1이 가짜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비밀 경호국이 조직된 것입니다. 1달러 지폐 뒤에 새겨진 피라미드와 전시안, 음모론의 대표 소재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본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심볼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외계인 개입설에 단초가 된 뚜껑이 열린 피라미드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현하려는 시도였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미국 달러 중에서 가장 비싼 지폐는 무엇일까요? 바로 10만 달러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순 없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1934년 12월 18일부터 1935년 1월 9일까지 발행했었죠. 지폐에는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돈은 바로 달러입니다. 그 달러로 인민은 제쳐두고 온갖 명품을 사들이죠. 이만큼 모순적인 사실이 또 있을까요? 여전히 달러는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용화폐로 등장한 유로와 미국 경제를 위협할 만큼 성장한 중국의 위안이라는 라이벌이 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땐 미국의 달러만큼 안전자산도 없다는 게 2022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달러는 안정적인 투자자산이죠. 앞으로도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유로는 달러, 엔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중 하나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19개 국가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9개국을 포함한 유로존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유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확실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다른 통화들에 비해 비교적 그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된 유로, 과연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유로화의 시작은 1999년입니다. 1993년부터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탄생한 유럽연합은 잘게 쪼개진 유럽의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단위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공동의 화폐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로가 등장했죠. 그런데 원래 유로가 처음에는 가상화폐의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야 각 국가의 화폐를 대체한 유로 실물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유로는 훨씬 이전부터 그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하죠. 유럽연합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0년대 탄생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와 유럽 경제 공동체가 있었고 이미 이 당시에 유럽 국가들의 화폐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등장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른 뒤 유로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각 국가에서 사용하던 리라, 마르크, 프랑 등의 화폐 단위는 모두 사라졌죠. 유로라는 이름은 1999년에 처음 붙여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화폐라는 뜻에서 유럽의 앞부분을 따 화폐 단위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유로의 이름은 에쿠로 정해질 뻔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죠.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유로를 사용하지만 처음에는 12개의 국가만 유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EU 가입 국가뿐만 아니라 비가입 국가들도 유로를 사용할 만큼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통칭해 유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했음에도 덴마크나 스웨덴, 영국을 포함한 9개 국가는 여전히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전역에서 쓰이는 유로는 전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로 동전을 보면 한 면은 똑같이 다른 한 면은 각 국가마다 다른 디자인을 지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자주 가보신 분들 중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국가마다 동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텐데요. 디자인이 달라도 유로존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하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지폐의 경우 디자인은 차이가 없지만 지폐에 표기된 번호, 첫 글자로 발행한 나라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유로를 나타내는 심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자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그리스어 알파벳 엡실론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엡실론에 두 줄을 그어 화폐 단위를 나타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는 한때 유로존 회원국에서 경제 위기와 막대한 빚 때문에 쫓겨날 뻔했습니다. 이쯤 되면 유로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유럽 각 국가의 환율과 화폐 단위가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이를 하나로 통일한 걸까요? 유럽 중앙은행을 두어 유로를 관리하게 하고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맞는 국가들만 유로존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도 유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 중앙은행 본부에서 관리하고 돈을 찍어내는 것은 유럽 각국의 조폐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현재 유로는 세계 경제에서 중위축 통화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로보다 중요한 화폐로 취급받는 것은 달러뿐이죠. 어느 나라든지 달러를 금고에 제일 많이 쌓아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로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유로나 엔화, 파운드 같은 경우 중위축 통화로 알려져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안전하며 금융시장이 발전되어 있고 사용하는 나라가 많아서 국제거래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모두 가진 것은 셋 중 유로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불안정했다는 비판이죠. 2009년 유로존 위기가 촉발되면서 이런 비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2009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즉 피그스는 국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태에 처했습니다. 어쨌든 이들 국가는 돈을 지원받는 대신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구조조정 및 긴축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세운 것은 북유럽 국가들이었고 결국 남부 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하게 되었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결속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로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화폐 단위는 같지만 각 국가의 경제 정책은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돈을 쓴다면 같은 정책을 펼쳤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유럽 각국 정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책을 낼 수 없고 해결이 어렵죠. 또한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사실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줄 의무도 없어서 가난한 나라들이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로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과연 유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 꿋꿋이 중위축 통화의 역할을 할지는 시간이 판단해 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행 금지가 해제되면서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일본의 화폐 엔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본의 공식 통화이자 미국 달러와 유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돈이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엔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엔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19세기 말의 메이지 유신 혹은 명치 유신 이후입니다. 일본이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화폐 단위가 바로 엔이었죠.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본은 여러 봉건군주들이 영토를 나눠 먹었고 제각기 다른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계산할 때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71년 새로운 화폐법이 도입되었고 1882년 일본은행이 설립되어 일본 열도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엔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를 한자로 바꾸면 바로 둥글원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런 이름이 도입된 것은 엔 도입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용되던 화폐가 도넛처럼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둥근 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1897년 당시 1엔은 미국 달러로 0.5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기준으로 1엔이 0.0075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달러에 비해 그 가치가 낮아진 셈이네요. 앞에서 둥글 원자를 일본어로 엔이라고 발음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영어로 엔을 표기할 때는 YEN으로 표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거의 표기법에서는 엔이 옌으로 표기되었고 이것이 포르투갈을 거쳐서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엔화의 영어 표기도 옌이 되었습니다. 옌이라는 영어 표기에 따라 엔화를 나타내는 기호로 Y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중국 돈인 위안의 기호와 같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위안은 수평선이 하나인 Y로 나타내기도 하죠. 엔이 세계에서 가장 위조하기 어려운 돈 중 하나라는 걸 아시나요?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크나 홀로그램 같은 여러 장치들이 지폐에 새겨져 있고 이를 흉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을 위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며 덕분에 위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돈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일본 여행 가서 위조 지폐 받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엔 지폐에는 일본의 위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폐에 그려진 인물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오래전의 인물들이 아니라 근대에 활약한 위인들이라는 것이죠. 1엔 동전의 무게는 정확히 1g입니다. 궁금하면 집에 있는 저울로 재보셔도 됩니다.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몇몇 엔화 동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는 왜 엔화 동전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동전을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실끼워서 이상한 짓 해서 여러분들까지 비용 절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요. 엔화의 가치가 지금과 같은 위치에 도달하게 된 것은 몇몇 역사적 사건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전쟁이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해 거지같이 살던 일본을 호황기에 들어서게 한 것은 바로 한국전쟁이었죠.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전진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일본은 불황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일본이 경제 성장을 유지해 가면서 1980년대 들어서 미국 다음 가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고, 덕분에 엔화의 위상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본은행에 따르면 만엔지페이 수명은 대략 4년에서 5년입니다. 5,000엔과 1,000엔은 사용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명이 1년에서 2년 사이로 훨씬 더 짧죠. 이렇게 해서 수명이 다 된 일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사용이 불가한 돈은 분쇄된 뒤 건축자재나 연료 혹은 화장지로 사용됩니다. 일본 돈이 똥유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일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엔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엔저 현상으로 인해 100엔당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져 있어 투자 혹은 여행의 목적으로 엔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앞으로 엔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엔이라는 돈이 갖는 위치는 확고하다는 겁니다. 과연 앞으로도 엔은 안전자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